공식 선거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일주일간의 어떤 선거 캠페인과 이후 전망을 좀 이렇게 예측하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부터 이렇게 보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 선거 기간에도 아까 황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 어퍼컷 승리의 어퍼컷을 갖다가 이렇게 날리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만만한 당당함을 줬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만함을 보였다. 뭐 이러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각 진영,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진영을 가지고 유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선명한 이 대립 구조 속에서 대선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만약에 내가 이재명 후보 측이라면 이건 뭔가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빠지거나 늪에 빠져가지고 될 것 같은데 이게 움직여도 움직여지지가 않고 또 실체가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양상으로 좀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번 대선이 이렇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대선이 끝나서 아마 이제 이 새로운 인수위를 통해서 뭘 꾸릴 때 그 원인이 여기서 왔구나라고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윤은 지금 자기로서 가장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나 하자나 또 남은 기간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해소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이 높고 그러다 보면 적당히 그냥 이 대선이라는 싸움을 킬링타임, 시간만 소모해 가면 이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새로운 거나 새로운 노력을 전혀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안철수조차도 저러다가 녹아버리든지 아니면 뭐 맨발로 뛰어오든지 이 양자택일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전의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 서로 간에 매우 적대적이고 또 한편으로 자원이 동원되어서 선명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벌이던 대선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아마 대선이 끝나면 왜 이번 대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약간만 힌트를 준 거죠. 전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 우리 차 교수님은 윤석열 뭐 지난주 보니까 이 상당히 또 이 유세하면서 공약 내걸면서 이 법무부 장관의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서 공수처도 폐지 이런 부분들이 좀 또 많은 또 논란을 가져왔어요. 네. 결국은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부분은 직전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권의 직행을 해서 대통령까지 되었을 경우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검찰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선출 권력의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에 대한 이 민주적 통제권이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인데 그거조차 폐지해버리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러 왔던 검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 검찰총장에게 또 검찰청에게 자체 예산 편성것까지 거기다 줘버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본인은 지금 당장 본인 입장에서는 직전 검찰총장이고 다음에 누가 검찰 수뇌부가 되든 간에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자신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고삐가 없는 권력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가버릴 경우에는 그것이 일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결국은 제어를 못해서 결국은 야권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졌던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그러니까 이 그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또 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상당한 이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식으로 뭐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도 없애고 검경 수사권도 다시 원위치 되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적폐 수사도 권력은 결국은 청와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 검찰의 복수열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아마 중도무당층들한테는 적지 않은 상당한 그 위험 신호를 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일화의 결렬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무당층들, 뭐 그러니까 통틀어서 부동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금 법무 검찰 공약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이 보수 세력이었던 이 정말 밑바닥까지 그 추락 속에서 새로운 재기를 갖다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혁신이나 이런 걸 내오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 고난과의 대화, 사과, 그리고 젊은 청년의 함께함,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잖아요. 이게 남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젊은 층한테도 20대 남자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젊은 층이 취지를 갖다가 20, 30대 밖에 그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이야기죠. 그리고 호남에도 지금 보면은 이 조사에서도 보면 한겨레하고 저희 공동조사에서도 보면은 21.6%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뭐 25% 목표, 20%였다, 25%였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 하면 30% 목표로 하겠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까지는 어느 대통령의 후보도 보수정당에서 10%를 못 넘었거든요, 이게.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어떤 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약자와의 이 동행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이 소득이 낮은 층들이 이렇게 변인으로 보자면은 보수정당 후보, 보수정당을 지지한 게 그동안 그것을 갖다가 계급 반대 투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지속되어 왔었는데, 그럴 때 여러 후보들은 실제로 약자와의 동행, 약자를 위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공약을 많이 냈었죠. 우리가 기억하기로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복지 공약에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능가하는 그런 이 공약도 내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는 특이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상의 폐지죠. 재산세하고 합친다는 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황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젊은 층은 전월세 갖다가 800만 원씩 이렇게 월, 연 이렇게 내는데 이런 이 종부세 92만 원 내는데 시가 30억이 그걸 가지고서 무슨 종부세가 많다니 어쩌니 이런 비판을 했을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하면서 자기한테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는 검찰공화국의 현실화. 이전에는 검찰이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때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검찰 자체가 국정운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는 것은 설사 뒤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아니 정책 공약을 내놓을 때는 캠프라든지 많은 이 자문교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어떤 중도층 사람들이 우려도 충분히 알 건데, 이런 공약을 내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캠프에서 윤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나 공약 부분에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은 필터링이 없구나, 협의가 없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다면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내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어떤 표신 같아요. 그게 시그널인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자기들도 인정했듯이 추격자 입장으로 뭐 있는 거죠. 이게 박빙일 때도 오히려 추격자 입장이 뒤에 뭐 이렇게 이 승리 가능성도 높고 하니까 추격자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후보는 초박빙이 아니라 초박빙을 그쪽 분들은 그 부정하더라고요. 박빙 우세. 초박빙이 아니라. 그 부분은 내가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 선거를 제일 잘 치렀던 이 전략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길 때예요. 나는 그때 전략팀들이 합류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박근혜 논쟁이 벌어질 때 박근혜를 그냥 이긴다고 본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문재인 캠프에 대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만 이긴다. 그리고 박근혜는 좀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박근혜와 이명박하고 동일시 이명박근혜 한번 외치면 이긴다. 박정희의 딸이라고만 규정을 지면 이긴다.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갔다고요.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안철수하고 이 문재인 후보 쪽에도 단일화해도 박근혜 못 이긴다고 내가 그 인터뷰 해줬다가 내가 진보 진영으로부터 욕을 엄청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내가 했던 근거가 뭐냐면은 이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사실 문재인이 그때 가장 실수를 했던 것이 이명박 신자주의 체제 하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박근혜 진영은 어떻게 해놓으면은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원칙이선 자본주의, 법치사회, 그 2.8 사회에 대해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극복해 갔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한 게, 분명히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그 캠페인에서 이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는데 윤석열 캠프는 지금 보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습니까? 정권 교체가 한때 높을 때는 20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문재인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고 박근혜 전 캠페인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나 전략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캠프는 그렇게 하면서 김종인 또 경제민주화도 수용을 하고 또 계획적인 그 보수 세력을 포용을 했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 캠프는 그런 어떤 포용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이런 어떤 이 캠페인 전략의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옛날 그 멤버들 다 어디 갔지? 제가 볼 때는 촛불 이후에 이전에 보수 정당이 했던 이념으로서 규정하고 그것에서 몰아치는 것은 끝났지 않느냐.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을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실패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이게.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면은 민주당에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주의 정당이다. 나치, 파시스트,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다. 철진한 좌파혁명 이를 공연, 말만 안 했지 빨갱이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은 주로 태극기 강경파들이 하는 메시지인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보수가 새로운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보수가 돼야 예를 들면은 이 국민들이 다시 기회를 주고 미국 보수당이 괴밀됐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보수를 갖다 주창하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보수 정당에도 그걸 요청하고 했었는데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원팀 합세했다 이러지만 그게 존재감 없이 지금 되는 선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국힘과 윤석열 캠프에는 이 철진한 그런 이념 사상 공세로서 그것이 지금 이제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것이 무슨 근거로 여론조사에서나 민심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결국 막판에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층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정권 교체는 바라지만
그 정권 교체가 이런 정권 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남 원장께서 바꿀 수 있을라는 건 모르겠지만 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조금 거기서 그 첨언을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지금 나치, 파시즘, 공산주의 이렇게 그 민주당 정권을 규정을 짓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정권 하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하면서 거의 그 정권의 그 임기 동안 같이 그 정권을 옹호하는데 결사적으로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신의 행위는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기 반성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는 부분은 다 정당한 거고 그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이 나치, 파시즘, 공산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그럼 자신은 부역한 한건 그 부역의 행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자기 반성이 없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아무리 지금 반문 캠페인에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정권을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균형감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너무 극단으로 치우친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설사 집권하고 난 뒤에 국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집 없는 사람 집값 상승은 민주당의 악의적 전략이고 집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만든 하나의 뭐 정치적 그 작품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 집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 정권 찍었습니까? 4.7 재보궐선거 때 누굴 찍었죠? 민주당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분노했던 표심은 결국은 민주당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 집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민주당 찍게 하려고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 이런 식의 현실 진단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양극화에 의해서 갈라치게 하는 것들 그 경우는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국민 포함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 이재명 후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지난주 유세에서 유독 국민통합 대통령, 통합정부 국민내각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아마 본인한테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정책, 박근혜 정책, 박근혜 정책도 다 갖다 쓰겠다. 김동연, 안철수까지 함께 하겠다. 유성민 의원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진영 대결을 갖다가 끝장내고 뭔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국민들한테 어필되고 있느냐?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 되죠. 왜 어필이 안 될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은행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지난번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편파 판정 그리고 한복 논란 그런 문제가 팍 뜨니까 그 전까지는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혐중 반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다가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서해에 들어오는 불법 그러니까 조업하는 중국 어선도 바로 격침시켜야 된다. 그거는 제가 정말 위험한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격침할 수 있느냐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내가 말하는 격침은 그게 아니고 열심히 잡아 납포해가지고 엄하게 벌을 먹이는 것이다. 그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때와 장소에서 말이 계속적으로 바뀐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무리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민생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의 그러한 선한 의지보다는 항상 저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필요될 만한 것은 무조건 던지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정체성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혼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그 법정 선거 1차 토론에서도 이재명과 민주당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이 공약들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아주 강하게 공격했잖아요. 국회의원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럼 또 자신 그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급한
그건 다 끝으니까 그 뒤에는 또 어떤 식으로 자기 편향적으로 나라를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 바꾼다. 예, 말 뭐 바꾼다. 이런 말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팩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런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 우리 황장수 소장은 이재명 후보 일주일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이가 어퍼컷 하는 만큼 이재명이 발차기가 우습게 보여서 당장 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느냐. 아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특히 좌파면 진보성과 이런 현재 이 좀 기득권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다 절감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경제도 어려워져 가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발표 등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중의 시선을 모아내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보다 더 나은 그런 우리 운동권 뭐 이런 386 이런 정서들을 다 긁어 모아서 대상을 갖다가 좀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윤석열은 저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왕 서로 우습게 됐으니까 그냥 니도 우습고 나도 우습고 가자라고 하는 작정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런 식의 유세를 통해 가지고 이 대선판을 역전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아까 내가 정책 이건 수렴이 돼가서 변별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양 진영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이 정책은 어느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그걸 가리고 이게 누가 이야기했는 정책인지 후보인지 한번 맞춰보러 그러면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거는 민주당 공약이다. 이거는 뭐 옛날에 보수당 쪽의 공약이다. 이렇게 대략 그 이야기를 하면 거의 8, 90%가 맞았어요. 지금은 보면은 이게요. 어느 당 후보의 공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가장 큰 전략은 뭐가면은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이 이념적 정체성도 있지만은 하나가 뭐가면은 약자 그리고 소위 그 사회적 격차 이런 거 해소 뭐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공약들은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제일 먼저 중도층으로도 문제지만 당내에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세력들로부터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발언을 했으니까 그나마 여권 지금 이 민주당 진영의 이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결속을 했지 그 이전까지는 결속이 거의 굉장히 그 좀 한계가 있었어요. 오히려 조사를 해보면은 보수가 윤석열 지지하는 것보다도 진보가 이재명 지지하는 결집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발언을 잘못한 거로 인해서 보면은 지금 결집력이 이제 비슷하거나 역전이 되는 이런 조짐까지 왔어요. 네. 결국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민주당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노선에 입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상대 후보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어떻게 자기 그 정책으로 받아 녹여갖고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내지 못하면은 결국 스스로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듯이 이후 남은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진보 여당 진영의 윤석열 그 발언으로 해서 결집했던 결집력이 다시 이완이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차 교수가 지적했던 이재명 후보의 그 말바꾸기랄까 신뢰 문제. 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기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자기 정치적 생명을 갖다가 던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지켜봐왔고 DJ가 그 92년 14대 대선 끝나고 나서 정계 은퇴하겠다 하고 나서
영국 갔다 와서 다시 그걸 갖다 번복할 때 얼마나 그 말에 대한 번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자기가 감당해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치인의 신뢰란 것은 이 뭐 진보든 보수든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누구나 잘 알 텐데 이재명 후보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 이게 이 기본적인 국민을 위한 이 철학과 이 자기의 정책에서 하나의 실용적인 어떤 이 변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신뢰 문제로까지 지금 이제 오고 있는 부분들을 깊이 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국민통합 대통령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지역과 계층과 이념을 이렇게 갈등을 극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생하는 나라 만이 내일을 담보할 수 있다. 더욱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선 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어필되지 못한다면은 진짜 큰일이죠. 그거는 대통령 돼서라도 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그 국민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아마 극복은 이 선거 전에도 대선에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인수위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측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 통합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통합 정부를 이야기한다면은 국민 내각을 이야기한다면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맡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예비 내각이랄까요? 뭐 그런 분들이 좀 실제로 지지 선언을 하고 자기가 함께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줘야 자기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기 진정성이 있다. 봐주지 않겠는가. 물론 그분들을 갖다가 함께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겠지만 저는 그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저는 6월 지방선거에 3, 4인 중대선거제 도입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공동정부까지 구상하면서도 선거구제 우리나라의 이 소선거구제 이것만은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유신시대에 2인 중선거구로 부정적인 게 있지만 3, 4인 중대선거구제가 다당제를 낳고 이게 그것이 또 우리 민심을 갖다가 비례해서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발언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그 다음에 이 호응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주 엄중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뢰에 대한 어떤 이 기본적인 회의에서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에도 어쩐 자기 신뢰에 대해서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와닿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 광고 옛날에는 노무현 눈물 그 다음에 이명박의 국밥 뭐 이렇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2편씩 놓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좀 채웠다는 건 별로 못 느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2002년도 노무현의 눈물, 그러니까 2007년도 이명박의 국밥을 믹스한 것이 이재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감성적인 접근을 분명히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국밥 할머니 때 욕대로 먹는 일종의 셰프 디스도 이번에 또 선보이고 있거든요. 1차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더 큰 질문 해달라. 만리적으로 하면서 본인은 셰프 디스하고 그리고 또 2차 때입니까? 2차 TV 광고 같은 경우는 이 성남에서 거리 유지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을 그대로 또 보여주잖아요. 자기 어린 시절. 네. 그리고 또 제 3차 때는 또 자기 어린 시절 또 편지를 쓰는 건데 손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 부분도 보면 그것도 보면 이번에 설날 때
이 지금 예비 후보 홍보물을 윤석열 후보가 보낼 때 손편지한 부분들 좋은 걸 다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만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이 국민의 편이라고 해서 중년 중년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이제 공정과 가치를 드러내는 거고, 아이 편은 아이를 등장시켜서 뭐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뭔가 이렇게 주인공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들 제3자의 시선을 통해서 뭔가를 좀 드러내려는 그런 방식인데, 뭐 나름대로는 뭐 다 한 번씩 다 이때까지 다 시도됐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다기보다는 과연 문제는 그 진정성을 어떻게 판정할까, 그러니까 이 받아들일까 이 부분인데,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어느 것이 낫다고 이렇게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유권자들이 다 판단할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V 광고에서 그 심상정 후보의 TV 광고가 좀 이색적이었다 나오더라고요. 심상정 후보도 했습니다. 냈는데 그게 1분 30초 정도 되죠. 네. 총 길이가. 그 중에 40초 정도를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좀 막말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려운 시민들이 편히 쓰겠다.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TV 광고에서는 상대 후보를 등장시켜서 미국에서 네거티브 광고가 정치 광고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거기서 주로 많이 나왔죠. 이게 어느 후보 TV 광고인지도 모르게 상대 후보를 해가지고 그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게 미국 TV 정치 광고에서 나왔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그걸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황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봤습니까? 저는 안 봤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하나 참 신기한 거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3월 10일 날 이제 3월 9일 날 낮은쯤에 당선됐다 이렇게 할 거고, 3월 10일 날 박빙은 초까지 갈 수 있죠. 새벽까지. 인수인이 뭐니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선 이후의 이야기를 윤석열 쪽도 거의 안 하고 있고, 집권 세력을 준비하는 걸로, 그것도 국회의원이 적지만은 100명이 더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안 하고 지금 대선까지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선에든 누구든 이긴 사람 하나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대선에 이긴 사람이 과거의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인수위를 구성하고 정부를 짜고 하는 행태처럼 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굉장한 혼란과 또 어떤 이 정치적 대립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권력 자체가 약체적으로 굴러갈 거냐라는 부분을, 적어도 지금쯤 되면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길 만한 쪽에서는 한쪽에 대선에 이겼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걸 짜가지고 준비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왜 저러는가는 이제 아마 대선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참 희한한 대선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